제가 이 사연을 처음 들은 건 새벽 3시가 넘은 대리운전 대기실 안이었습니다. 비냄새 섞인 담배 연기 속에서 한 남자가 소주캔 하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그분은 자기 누나가 아픈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다고 했습니다. 택배에 대리운전까지 뛰며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누나가 강남 신축 아파트 계약서를 쓰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시각. 어머니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반지하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 살리자고 악착같이 번 돈이 가족의 거짓말이었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천에서 택배와 대리운전을 하며 살아가는 48살 박정우 씨에게 직접 제보받은 이야기입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인천 부평의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48살 박정우입니다. 원래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거래처가 줄줄이 끊기면서 빚만 남았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했고 아내와도 심하게 다툰 끝에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는 새벽 택배 상하차와 낮 배송,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몸은 솔직히 오래전부터 망가졌습니다. 무릎은 계단만 올라가도 욱신거렸고 손목은 밤마다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쉬지 못했습니다. 제겐 꼭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74이 된 어머니 김순례 여사였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큰 누나 박미숙 씨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누나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효녀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어머니 모시는 착한 딸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명절 때마다 친척들도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숙이가 진짜 고생 많다.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는 자식이 어디 있냐.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형 박성철 씨도 마찬가지였죠. 형은 안산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다녔는데 워낙 일이 고되다 보니 엄마를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누나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나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치매 초기 증상이 온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혈압도 심해졌고 당뇨 합병증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통화할 때마다 늘 울먹였습니다. 정우야, 엄마 상태가 안 좋아. 이번 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나도 정말 버티기 힘들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엄마를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2시 반이면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가락 관절부터 움직였습니다. 손이 굳어 있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세수만 하고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겨울 새벽 물류센터는 냉동 창고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중년 남자들이 허리 보호대를 찬 채 택배 상자를 던지고 밀고 나르며 버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고 나갔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침 9시까지 상하차를 하고 곧바로 배송 일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차 안에서 컵라면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누나에게 매달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송금할 때마다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상하차 일을 끝내고 편의점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나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정우야, 지금 괜찮니? 누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누나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또 쓰러졌어. 응급실 다녀왔는데 검사 다시 해야 한대. 병원비가 이번 달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 저는 말없이 라면 뚜껑을 덮었습니다. 누나는 계속 힘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진짜 버티기 힘들다. 엄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병원 오가면서 일까지 하려니까 죽겠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실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누나인데 저는 돈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모바일 뱅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생활비 대부분을 다시 송금했습니다. 누나, 일단 300 보냈어. 부족하면 내가 더 알아볼게. 엄마 치료는 꼭 해야 하잖아. 누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고맙다. 너밖에 없다, 정말.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편의점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 거리엔 눈 녹은 물이 질척거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편했습니다. 엄마한테 해드릴 도리를 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배송을 마치고 잠시 차 안에서 쉬고 있는데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은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잔업까지 뛰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누나한테 돈 보냈냐? 오늘 새벽에 보냈어. 나도 방금 100만 원 보냈다. 형 목소리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어쩌겠어. 엄마인데. 형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숙이 고생은 인정해야 한다. 솔직히 우린 못하잖아. 저도 그 말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누나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커피를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태블릿 화면으로 신축 아파트 내부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대리석 주방, 호텔처럼 꾸며진 욕실까지 모두 최고급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매물 금방 빠집니다. 지금 계약하셔야 해요. 박미숙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통장엔 조금 전 제가 보낸 3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 진행할게요. 잔금은 다음 달 안으로 맞추면 되죠? 부동산 직원은 곧바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박미숙은 천천히 계약서 마지막 장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시각 제 어머니 김순례 여사는 인천의 오래된 반지하 방 안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무릎 담요를 덮은 채 약봉지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약은 며칠 전에 이미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빈 약봉지를 바라보다가 결국 싱크대 위 컵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리운전을 하다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추운 방 안에서 혼자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족의 모습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 일이 벌어진 건 3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새벽 배송을 마치고 잠깐 차 안에서 눈을 붙였는데도 계속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꿈에서 봤던 장면 때문인지 자꾸 신경이 쓰이더군요. 엄마가 추운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제 이름을 부르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괜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전 배송을 절반 정도만 마치고 조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엄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단순히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병원은 부천에 있는 개인 재활병원이었습니다. 몇 달 전 누나가 직접 알아봤다며 옮긴 곳이었죠. 간병 시스템도 좋고 치매 환자 관리도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은 병원비가 비싸도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만 잘 돌봐준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곧장 접수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한참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순례 환자분이요? 네, 보호자인데요. 잠시만요. 직원은 다시 몇 번 검색하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세요?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은 이미 퇴원하셨는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직원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예, 퇴원이요? 언제요?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주 전에 보호자 요청으로 퇴원 처리됐습니다. 간병인 정산도 이미 끝났고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누나는 분명 며칠 전에도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응급실까지 다녀왔다고 울먹였고 검사도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미 3주 전에 퇴원했다는 겁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부터는 아예 통화 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퇴원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보호자분이 직접 모셔가셔서요. 혹시 주소라도 개인정보라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보호자들이 환자 부축하며 지나가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갑자기 세상 밖으로 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돈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는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형도 100만 원 넘게 보냈습니다. 누나는 늘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미 병원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급하게 누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나가 사는 곳은 인천 송도 쪽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은 동네로 이사 간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엄마 병간호 때문에 교통 좋은 곳으로 옮겼다고 했거든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틀렸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나는 한 번도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에 귀를 대봤지만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옆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 여기 박미숙 씨 집 맞죠? 네, 맞는데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동생인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네요. 누나가 안에 없는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산다던 그 집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거의 못 봤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 아니, 가끔 병원 다닌다고 들 것 같은 거 들어오긴 하던데 솔직히 집에 계신 건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동생분, 누나분 차 바꾸셨어요? 얼마 전에 엄청 좋은 외제차 끌고 오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나는 늘 돈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허덕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제차라니요. 저는 겨우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누나 차자리에 검은색 수입 SUV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광택까지 번쩍번쩍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갔다 왔냐? 형? 왜 목소리가 그래? 엄마 병원에 안 계셨대. 형은 처음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퇴원하셨대. 그것도 3주 전에. 전화기 너머로 형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나가 며칠 전에도 응급실 갔다고 했잖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근데 병원 기록이 그렇다니까. 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야, 괜히 오해하지 마라. 미숙이가 엄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데. 뭔가 사정이 있겠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형 말처럼 믿고 싶었습니다. 누나가 우리를 속였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엄마 통장 거래 내역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엄마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보라고 제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 ATM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들어온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매달 제가 보낸 돈이 들어온 직후 거액 현금 인출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거의 같은 날짜에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병원 카드 결제 내역보다 현금 인출 금액이 훨씬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현금을 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은행 갈 몸 상태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은행 직원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언가 아주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안 쓰고 한참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요. 정우야, 너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그때 저는 그냥 엄마가 미안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제 머릿속에는 자꾸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눈은 감기는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이미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사실, 누나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 그리고 통장에서 반복적으로 빠져나간 현금들까지 하나같이 이해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정말 어떤지 직접 확인도 안 하고 돈만 보내며 스스로 효도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결국 새벽 배송 일을 마친 뒤 곧바로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은 안산공단 근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는데도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친 형 얼굴은 잔뜩 지쳐 있었습니다. 형수는 식탁에서 애들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 집 분위기만 봐도 다들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은 제가 들고 온 거래 내역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 그치? 근데 미숙이가 일부러 그랬겠냐? 형? 엄마 병원에도 안 계셨다니까. 형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담배를 찾았습니다. 아니, 그럼 뭐냐? 우리 돈 다 빼먹었다는 거야? 나도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뭔가 이상해. 형은 결국 출근도 미루고 저와 함께 누나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후쯤 되자 휴대폰 전원까지 꺼져 있었습니다. 형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우야,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겠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은행 거래 내역과 병원 서류를 들고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형도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따라왔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은 처음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환자분 모셔가신 건 맞습니다. 퇴원 당시 보호자 서명도 되어 있고요. 형은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퇴원할 때 상태는 어땠습니까? 혼자 생활 가능하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간병은 계속 필요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형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상태면 절대 혼자 둘 수 없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병원을 나온 뒤 형은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살던 집 주소 기억나냐? 옛날 부평 빌라. 설마 거기 계시겠어?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살던 동네는 재개발 얘기만 10년째 나오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전봇줄은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낡은 분식집과 세탁소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 어르신들이 작은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동네가 참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목 끝 반지하 빌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습기 냄새였습니다. 형이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 앞에는 제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엄마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헐렁한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제대로 빗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형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야? 성철이도 왔네. 엄마 목소리를 듣는데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형도 아무 말 못하고 엄마만 바라봤습니다. 방 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틀엔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어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된 컵라면 용기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조금과 오래된 반찬통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흔한 고기 반찬도 없었습니다.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신 거야? 엄마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여기가 편해. 하지만 그 말이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약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 날짜는 2달 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 약은? 다 먹었어. 병원은? 다녀왔지. 엄마는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누나는? 미숙 누나는 어디 갔어? 바쁘지. 보험 일도 하고 자주 온다. 하지만 방 안은 너무 오래 혼자 지낸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세탁기 안엔 빨래가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며칠째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혼자선 절대 정리 못할 상태였습니다. 그때 형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다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미친. 변기 옆에는 엄마가 쓰러졌던 흔적처럼 깨진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엔 오래된 피 자국 비슷한 것도 보였습니다. 형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넘어진 적 있었어? 아니다. 엄마. 형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정직하게 말해. 누나가 엄마 혼자 둔 거야? 엄마는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더니 반갑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들이 오셨네. 할머니 혼자 계셔서 늘 걱정했어요. 저와 형은 동시에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계셨다고요? 예. 큰따님은 잘 안 오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치도 못 채고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새벽에 쓰러지셔서 제가 119 부를 뻔했잖아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말려서 그냥 부축만 해드렸지만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혼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보낸 돈은 계속 들어갔는데 엄마는 컵라면 먹으며 반지하에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형은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형은 골목 담벼락에 기대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라이터 불도 제대로 못 붙였습니다. 정우야. 나 지금 미숙이 죽여버리고 싶다. 그 말에 저도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죄책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는 동안 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돈 보내고 스스로 착한 아들인 척하며 안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저는 몰래 엄마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카드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사용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 대부분은 백화점과 가구점,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나는 단순히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엄마 이름으로 빚까지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누나를 추적하기로요. 엄마를 반지하에 혼자 둔 채 우리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격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카드까지 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저도 형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당장 누나 집으로 찾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말렸습니다. 지금 섣불리 들이받으면 누나가 증거부터 숨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나가 일부러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누나가 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누나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라는 일은 이상하게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밤거리에서 온갖 사람들을 보다 보면 표정만 봐도 감정이 읽힐 때가 많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싸우는 부부, 몰래 바람 피우는 사람들까지 차 안에서 다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누나가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누나 오피스텔 근처 골목에서 차를 세워두고 기다린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봄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저는 캔커피 하나를 들고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중간중간 대리콜도 몇 개 취소했습니다. 솔직히 돈보다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셔터가 열리더니 검은색 수입 SUV 한 대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번호판은 누나 차가 맞았습니다. 저는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누나는 송도에서 곧장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고속도로는 생각보다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도로 위에 길게 번지고 있었고 저는 최대한 티 안 나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나는 병원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강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며칠 전 옆집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외제차 바꾸셨던데.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1시간쯤 뒤 누나는 강남 대치동 근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새벽 1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건물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VIP 계약 고객들만 따로 상담하는 자리 같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누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유리창 너머 상담실 안에서 누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설명하고 있었고 누나는 아주 익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죽겠다고 울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누나는 명품 가방을 옆에 놓고 고급 코트를 입은 채 커피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계약하시면 한강뷰 라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 물건은 프리미엄도 많이 붙을 거예요.
누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틈 사이로 계약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계약금 입금 확인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진행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제 눈에 계좌 마지막 번호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돈 보내던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병원비라던 돈이 강남 아파트 계약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대로 건물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면 화도 바로 안 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누나는 상담실 밖으로 나오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응, 거의 끝났어. 이번엔 진짜 강남 입성이지. 고생 끝났네, 이제.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엄마는 반지하에서 컵라면 먹고 있는데 저는 새벽마다 물류센터에서 허리 망가져가며 일하고 있는데 누나는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때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야 어디냐? 서울. 서울? 왜?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 완전히 속았어. 형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누나 지금 강남 아파트 계약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형은 처음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지금 직접 봤어. 계약서 쓰는 거. 형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야 박정우. 지금 장난하냐? 나도 장난이면 좋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금 찍은 영상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뒤 형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친년.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형은 바로 올라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지금 감정대로 움직이면 더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선 증거부터 모으자고 했습니다. 형도 겨우 진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강남 거리엔 늦은 시간인데도 불빛이 화려했습니다. 고급 식당들 앞엔 사람들이 웃으며 나오고 있었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차 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이상하게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반지하 작은 방, 고장난 전기포트, 식은 컵라면, 그리고 제게 괜찮다고 웃어 보이던 엄마 얼굴까지. 그 순간 처음으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누나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더 컸던 건 제 자신에 대한 화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방치한 공범이었던 겁니다.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직접 보러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고요. 누나가 무슨 짓을 했든, 왜 그랬든, 반드시 진실을 다 밝히겠다고요. 누나가 강남 아파트 계약서를 쓰는 장면을 직접 보고 난 뒤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변명거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혹시 누나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 찍던 누나 얼굴을 본 순간 그런 생각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엔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엄마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꿈꾸던 인생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게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형과 함께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소는 형 집이었습니다. 형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이들을 처가로 보내버렸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제가 출력해온 병원 기록과 엄마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은 담배를 몇 개비째 피우고 있었고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누나에게 계속 전화는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녁 6시쯤 되어서야 겨우 연락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해? 누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 태연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참고 말했습니다. 오늘 형 집으로 와. 엄마 얘기 좀 하자. 나 바쁜데? 와. 지금 꼭 와야 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나는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와서 직접 들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누나가 형 집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형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누나는 들어오자마자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람 불러놓고 왜 다들 이러고 있어? 엄마 어디 계셔? 엄마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형수와 함께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형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엄마 상태는 생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제대로 드시지도 못했고 밤마다 자꾸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형은 말없이 서류철 하나를 누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누나는 처음엔 태연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병원 퇴원 기록을 보는 순간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엄마 병원에 안 계셨더라. 형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서웠습니다. 3주 전에 퇴원했대. 누나는 곧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게 엄마가 병원 답답하다고 해서 잠깐 집에 모신 거야. 그걸 왜 말을 안 했어? 너희 괜히 걱정할까 봐.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할까 봐? 엄마 반지하에 혼자 둔 게 누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우야 말 똑바로 해. 내가 엄마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셨는데. 고생? 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컵라면 먹고 계시더라.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나는 곧바로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늘 쓰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직접 모셔봤어? 치매 노인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살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저도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 카드 사용 내역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뭐야? 엄마 이름으로 명품백 사고 가구 사고. 백화점에서 1,000만 원 넘게 쓴 건 뭐냐고. 누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형수도 놀란 얼굴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예요? 누나는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거 엄마 집 정리하면서 필요해서 산 거야. 무슨 집?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그때 형이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편하게, 곰팡이 핀 반지하가 편하게 모시는 거야? 형 목소리가 커지자 안방에 있던 엄마까지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상황이 불안한지 계속 손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누나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돈만 보내면 다 효도한 줄 알아? 엄마 똥오줌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엄마 돈으로 강남 아파트 샀냐? 제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거실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누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남 견본주택 상담실이 보였습니다. 누나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누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한강뷰 최고층으로 진행됩니다. 그 순간 형수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나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 속 계좌번호 일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돈 보내던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라며, 엄마 살려야 한다며, 내가 새벽마다 허리 끊어져 가면서 번 돈이 이거였냐? 누나는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투자하려고 한 거야. 나중에 엄마 모시려고. 거짓말하지 마. 형이 결국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엄마가 놀라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엄마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손등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엄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수는 급히 물을 가져왔고 형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이 현실 같지 않은 사람처럼요. 몇 분 뒤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엄마는 급히 들것에 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누나를 돌아봤습니다. 누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 말이 이제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은 너무 가볍고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응, 엄마.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대기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엄마가 응급실로 실려간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더군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병원 안은 환자와 보호자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디선가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술 취한 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엄마가 들것에 실려가던 모습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엄마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건 그 상황에서도 누나 생각이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까지 된 걸까? 언제부터 가족이 이렇게 망가진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형은 응급실 복도 끝에서 계속 담배만 피웠습니다.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도 아닌데 그날은 거의 줄담배 수준이었습니다.
형수는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커피를 제 앞에 놓아줬지만 저는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새벽 3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와 형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셨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어요. 하지만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저와 형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약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고, 노인분 혼자 지내셨습니까? 그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우리를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정신은 아직 또렷하십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떠난 뒤 형은 갑자기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주변 보호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엄마 직접 모셨어야 했는데. 저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형만 잘못이야? 나도 똑같아. 우리는 새벽 병원 복도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누나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지워져 있었고 머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코트도 대충 걸친 상태였습니다. 누나는 우리를 보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형은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 엄마 보러. 지금 와서? 누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화가 안 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완전히 무너진 누나 얼굴을 보니 마음 한쪽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보호자분 찾으세요.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산소줄을 끼운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했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우리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왔네.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응, 엄마. 변호사 좀 불러다오. 순간 모두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형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요? 왜요, 엄마? 할 말이 있다. 엄마 목소리는 약했지만 이상하게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변호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는데 엄마와는 꽤 오래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우리를 둘러보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청으로 몇 년 전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순간 누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읽어주세요.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건 유언장이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명의의 오래된 상가 건물 하나와 남아있던 적금 일부를 막내 아들 박정우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딸 박미숙에게는 별도 상속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엄마는 천천히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누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이었다.
생활비 어렵다길래 이해했다. 근데 점점 욕심이 커졌어. 형은 충격받은 얼굴로 엄마만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카드 만든 것도 알았다. 돈 빼가는 것도 알았다. 근데 엄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가족 깨질까봐 말 못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랬습니다. 늘 자식들 싸움 날까봐 혼자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본인은 굶어도 자식들끼리 사이 틀어지는 건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나는 결국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험일 망하고 빚 생기고 애 유학 보내고 나도 너무 무서웠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누나는 몇 년 전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생활비 일부를 잠깐 쓰고 갚을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돈 구멍이 커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나도 멈추고 싶었어. 근데 계속 겁났어. 너희가 알게 될까 봐. 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방치했냐? 누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실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손을 들어 누나 손등을 잡았습니다. 미수가 돈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누나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 잃는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나는 결국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저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누나를 완전히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병실 바닥에 무너져 오는 누나를 보는데 이상하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누나는 늘 우리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술 드시고 들어오면 저와 형부터 방 안에 숨겨주던 사람도 누나였습니다. 학교 준비물 못 사면 자기 용돈 털어 대신 사주던 사람도 누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병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응, 엄마. 이제는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너무 오래 서로를 외면하며 살아왔던 결과였던 겁니다. 엄마가 병실에서 유언장을 공개한 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게라도 웃으며 밥 먹는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형은 누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나는 병원 복도 끝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전화를 붙잡고 울기도 했고 보험 고객들에게 계속 사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마 강남 아파트 계약금 문제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누나 사정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배송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야. 왜 형? 지금 당장 병원 와. 무슨 일인데? 미숙이 남편 왔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누나 남편은 몇 년 전부터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지방에서 따로 지낸다고만 들었지 자세한 상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명절에도 거의 얼굴을 안 비췄고 엄마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남편 이준석 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누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너 미쳤냐? 그 돈으로 강남 집 계약했다고? 당신 지금 병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형이 겨우 말리고 있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누나는 울면서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라고. 당신이 뭘 했는데? 내가 이 집안 먹여 살린 거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더 흥분했습니다. 먹여 살려? 장모님 돈 빼먹으면서? 너 지금 인간이냐? 복도에 있던 보호자들과 간호사들까지 전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하세요. 병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나 남편은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 봤다. 카드 빚, 대출, 보험 해약까지. 너 지금 몇 억이나 빚진 줄 알아?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형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누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진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누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빚더미 상태였던 겁니다. 보험 투자 실패, 조카 유학비, 남편 사업빚 보증까지 겹치면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잠깐 엄마 돈만 쓰고 갚을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됐고 결국 엄마 명의까지 손댔다고 했습니다. 형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냐? 엄마 혼자 반지하에 버려두고 누나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살려고 그랬어. 나도 무서웠다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링거줄을 붙잡은 채 힘겹게 서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뒤에서 말렸지만 엄마는 끝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해라. 그 한마디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누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누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결국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그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강한 척하던 누나가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누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 왜 혼자 끌어안고 살았어? 누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무시할까봐, 동생들한테 버림받을까봐.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은 거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누나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너져 내린 누나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결국 병원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족끼리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사실 마지막 도피처 같은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 집만 성공하면 빚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모든 걸 갚고 엄마도 좋은 곳으로 모실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커져 있었습니다. 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투자 아니야.
도박이지. 누나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빚 정리와 카드 문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엄마 명의 카드들은 전부 정지시켰고 남은 통장도 형과 제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계약도 결국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위약금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에 형은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 돈이면 엄마 병원 몇 년은 다녔겠다. 누나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벽 무렵이 되자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정우야. 응, 엄마. 엄마 태어나면 나 내 집 가면 안 되겠냐? 순간 목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는 늘 누나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 부담될까봐 먼저 같이 살자는 말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우리 집 와. 내가 모실게.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걸 지켜야겠다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 병원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를 때쯤 누나는 조용히 제 앞에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야,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걸요. 엄마가 태어난 건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영양 상태만 잘 관리하면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생활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결국 제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 형편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빌라에 방 2개뿐인 집이었고 화장실도 좁았습니다. 엄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을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히려 제 손부터 꼭 잡았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다. 마음이 편하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울컥했습니다. 엄마 방은 원래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택배 박스와 안 쓰는 물건들을 전부 치우고 형과 함께 새벽지를 발랐습니다. 중고 가구점에서 작은 서랍장도 하나 샀고 형수는 새 이불을 가져다 줬습니다. 형은 말없이 오래된 전기장판까지 새 걸로 바꿔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묘하더군요. 그동안 우린 돈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엄마에게 필요한 건 이런 평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엄마는 처음 며칠 동안은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만 해도 따라 나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우야,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엄마. 괜찮아. 저는 일부러 더 밝게 말했습니다. 사실 몸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배송 끝나고 엄마 병원도 모셔가야 했고 밥도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최소한 엄마가 혼자 컵라면 먹으며 지내지는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해? 왜 일어나셨어?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웃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더 아프다. 이 정도는 한다. 그날 식탁엔 정말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 올라왔습니다. 형 가족도 함께 왔는데 조카들 웃음소리까지 들리니까 집이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식사하면서도 자꾸 저와 형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형도 괜히 고개를 숙이며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가족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매달 생활비 일부를 같이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도 엄마 반찬을 자주 만들어줬습니다. 저 역시 대리운전 일은 조금 줄였습니다. 몸이 버티질 못하겠더군요. 엄마도 자꾸 말렸습니다. 돈보다 내 몸이 먼저다. 엄마 이제 괜찮다. 신기하게도 엄마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드셨고 밤에 불안해하는 일도 줄었습니다. 가끔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100만 원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에 보태라. 미안하다. 누나 글씨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강남 아파트 계약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위약금 때문에 큰 돈을 날렸고 보험 고객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송도 오피스텔도 정리하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형은 아직도 누나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면 아직도 열받는다. 저 역시 쉽게 잊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완전히 미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누나는 그 뒤로 매주 병원 봉사활동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병원비도 조금씩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게 누나 나름의 속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미숙이 아직 혼자 사냐? 응.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누나 걱정이야?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엄마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엄마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참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친 몸 이끌고 편의점 커피부터 찾았을 시간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 문을 열자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 어린 적 우리 형제들 사진까지 하나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 웃었습니다. 왔다. 응, 엄마. 저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진첩 속 어린 시절 누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생들 손 꼭 잡고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년 동안 저장돼 있던 송금 문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고맙다. 정우야 정말 미안하다. 이번 달만 조금 더 부탁한다. 예전에는 그 문자들만 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자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방 문을 열어 이불을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엄마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방 불을 끄기 전 잠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완벽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내고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가족인 건 아닐까 하고요.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오래된 빌라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만큼은 처음으로 집다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